지금 분류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분류로 된 거 유전자를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사질환 그다음에 무슨 염증 뭐 아까 얘기한 식품 쪽에서 계속 들어오는 어떤 방부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교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균들이 좋은 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균이 아니죠. 말 잘못했네. 좋다고 지금까지 알려진 균이에요. 이쪽에 있는 균이 지금까지는 안 좋다고 알려진 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하이팻을 주면 이 좋은 균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쁜 균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다가 유산균을 집어넣으면 얘가 얘랑 비슷해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팻을 먹어도 정상인 거와 비슷하게 나쁜 균이 많이 자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마이크로비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전문가 제품을 구별하는 거 30억 마리다 100억 마리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미생물적으로. 왜냐하면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비옴의 숫자는 10에 14승 되지 이게 아주 안 좋은 사람이 14승이에요. 장내. 왜냐하면 장 길이가 7.1m 그리고 좀 좋다고 하는 사람은 10에 15승 정도. 그래서 10에 10승, 그러니까 100억 마리죠. 100억 마리. 100억 마리 프로바이오틱스는 약 10,000분의 1 내지는 10만 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 총 마이크로비옴의 숫자에 비교하면. 다시 말해서 생균수 숫자는 그저 마케팅의 장난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게 30억이든 100억이든 얘가 10에 15승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작게 있는 개체는 우점종이 밀려버려요.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단순 숫자 마케팅에 소비자는 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유산균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균수가 많은 게 좋아요. 뭐 종류가 많은 게 좋아요. 하기에 밑에는 뭐냐면 뭐가 알려주면 유산균 자체가 그런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마이크로비옴 변화를 일으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진정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죠. 그러면 그런 진정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사, 음식, 기후, 역사라는 뭐 이제 전쟁이 많이 난 민족이라든지 또는 아주 추운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한 그러든지 역사, 그 나라의 음식, 기후, 토양 완전히 다른 한국인에게 과연 유로피언 유산균이 효과가 있을까? 따라서 한국인의 장내 환경에 수백 년간 적응된 한국형 유산균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단군 신화에 우리나라는 왜 마늘이 나오냐 하필이면 인삼이 나오면 더 좋지. 인삼 100일 먹으면 사람 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왜 마늘이 왜 나오냐고 거기에. 신화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설이 있는데 마늘은 한국인의 역사와 같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죠. 한국인을 얘기할 때 인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생각이 아까 유산균 많이 죽인다고 그랬죠. 근데 미생물은 이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내에서 임진왜란 후를 따져보다 거의 한 500년 동안은 그럼 우리 다 마늘 먹었죠. 생강 먹었죠. 청양 먹었죠. 붉은 고추 먹었죠.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유산균이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죽냐? 유럽형 유산균은 다 죽어요. 99% 죽어요. 이게 삼육대학교 논문에서 저희가 실험했어요. 왜 죽냐? 한 번도 이런 물질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얘는. 맨 치즈, 스테이크, 우유 이거 얼마나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미생물에 있어서는 가장 해피한 조건이에요. 근데 가장 안 해피한 민족이 어디냐? 한국 사람. 이건 뭐 시시때대로 고춧가루 들어오지 뭐 마늘 들어오지 청량에다 고춧가루 찍어 먹지 뭐. 아 진짜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죠. 500년 동안. 그죠? 근데 거기서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았다. 요거를 이제 적자생존이라고 했잖아요. 적자생존. 거기서 살아남은 유산균이 또 딸한테 가고
딸이 다시 아기 나면서 다시 아들하고 아기 주고 이게 500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여러분 장래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음식 문화에 딱 살아남은 놈만 있는 거죠. 그게 생물학의 이론이에요. 적자생존. 그래서 이 한국형 유산균의 생리적 유전자 특이성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 제품을 한국 사람 대상으로 팔아야 되는데 한국인 대상 되는데 있냐? 그럼 동물 실험은 있냐? 회사에 적어도 동물 실험실은 갖고 있냐? 그럼 미생물 유전체 연구는 했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서 분변에서 유산균 숫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미생물학적인 생균 분석해봤냐? 그 다음에 향신료에 대한 적합성을 연구한 논문과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떠드는데 한국 음식과 관련돼서 그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봤냐? 그리고 그 모든 연구 결과에 따른 특허가 있냐? 결국 무슨 얘기냐? 진정한 유산균이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의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하느냐,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생균수, 유산균수 딱 그 두 개만 가지고 떠드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15종 유산균이 다 1대1로 혼합된 걸로 아시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건식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선별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산균 투입을 우리의 그 셀바이텍의 제품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비피더스균 47%, 유산균 53%. 왜 비피더스균을 꼭 사느냐? 비싸니까. 이게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너네는 그럼 뭐 R&D 역량이 있냐? 있습니다. 전무 연구 인력이 40여 명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환별, 여기 지금 쭉 한 게 저희가 다 질환별로 병원에서 한 임상질, 한국 사람 대상으로 20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실험 논문 50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통한 제조 방법 및 조성물 특허 53건 있습니다. 총 연구 실적 123건. 이게 보통 정부에 제출하는 그 회사의 R&D 실적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뭐 사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단 동물 실험을 해보면 이게 정상인 쥐입니다. 그리고 인도메타신을 3-4번을 넣으면 이 시범하지 블러딩이니까 피가 많이 나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유산균을 같이 투여를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마우스가. 다시 말해서 엔세이드에 관련된 그런 진통제나 이런 것 저기 처방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배가 좀 부푸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약간 뭐 설사든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동물 실험으로 처음으로 해보면, 왜냐하면 이건 제약회사에서 이거 안 하거든요. 제약회사 이 실험 안 하거든요.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연대에서 더 실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밀로디핀이라는 게 이제 이런 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여기도 혈압약 같은 걸 보시면 부작용이 써 있어요. 이렇게. 저도 혈압약 먹어요. 근데 나는 유산균 사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 너무 배가 아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산균을 섭취를 하는데, 이걸 넣으면 이게 부품이다. 암로디핀이라는 게 이렇게 부풀어요. 뒤에서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혈압약 먹는 환자들은 장이 좀 부푼 것 같아요 하는 소리를 좀, 우리 나이 때는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물어보면 나는 그거만 먹으면 이렇게 장이 붓는 것 같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동물실험 해보면 실제 많이 들어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죠. 그거를 이거 LP죠. 김치 유산균으로 많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실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지럼 시퀀스인데 이제 그 덴마크에서 약사분들, 여기 의사분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강의를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영어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도 됩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바이오틱스 엔자임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의 유전자가 엔자임이 소화효소나 알파아미노제가 지금 적은 것 같아요. 유럽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많은 소화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보는데 저희가 분석한 한국 사람 애기들한테 분석한 건데 이거 저기 진뱅크에 등록한 거. 가이드 보시면 인판트 페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판트 페세스라는 건 뭐냐? 애기들 분변에서 골랐다. 근데 이게요, 유럽 회사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동물에서 뽑은 게 많아요. 오리진이. 심지어 새에서 뽑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 강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서 뽑은 게 약해요, 키워보면. 동물에 적응된 거는 강한데 잘 자라는데 사람에서 나온 거는 잘 안 자라. 그래서 이 오리진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야, 그 균주 오리진이 어디냐? 사람이냐 동물이냐 새냐? 실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지놈 시퀀싱이라는 건 유전자를 다 분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인포마틱스로 정리를 해보면 이 듀얼하게 사용되는 비피덤은 이 폴리게시드, 요즘 이거 임신부 그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형화 나오니까. 이 폴리게시드를 직접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B3, B2 이거를 이 비피더스가 다 생산하는 걸 유전자로 저희는 규명을 했고 이거 논문으로 다 발표가 세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이냐? 야, 책에 비피더스가 비타민 생산한다고 돼 있던데 맞아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과학자라면 뭘 해야 되냐면, 야, 너네가 팔고 있는 균주도 진짜 나오냐? 책이란 건 일반적인 걸 서술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비자한테 팔고 있잖아요. 그럼 너네가 파는 유산균도 이런 거 진짜 생산하냐? 라는 걸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타민을 장내에서 비피더스가 계속 생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비피더스가 꽉 차 있고 어린애들은 비타민 안 먹잖아요. 어린애들은 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비피더스가 다 생산하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풀 지놈 시퀀스에 알아낸 게 뭐냐면 그 휴먼 밀크 오리고사카이드.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제왕절개로 낳아도 엄마 젖은 나옵니다. 근데 그 젖에는 분유회사가 절대로 흉내 못 내는 게 이 휴먼 밀크 오리고사카이드. 엄마 젖에 있는 다당류는 절대 흉내를 못 내요. 이게 굉장히 면역력이 중요한 거고 엄마 모유에서만 나오는 건데 이 모유에서 나오는 이 오리고당을 우리 애기들 몸에 있는 효소는 분해 못합니다. 저도 다시 말해서 비피더스가 꽉 차있지 않은 어린아이들한테 모유 먹여봤자 얘는 항상 푸른병 싸고 녹변 싸고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모유를 먹였는데 그럼 많은 엄마들이 분유를 매일 거로 바꿔볼까? 라면 거가 맞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비피더스가 모자라서. 비피더스가 이 엄마의 오리고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다 내놓고 있는데 모자르면 얘가 녹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레아, 여기 유레아 인프리트 밀크가 뭐냐면 엄마 젖에서 요소를 같이 주거든요. 아니 왜 오줌에 들어있는 요소가 왜 젖에서 나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요소가 가장 안전한 형태의 질소 화합물이잖아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안전한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질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얘를 분해를 해야만 아미노산 합성하는 데 원료로 쓰여요. 아미노산 합성하는 데. 근데 요즘 아미노산 합성이 잘 어릴 때 안 되면 ADHD나 오티즘이 생긴다는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충분한 아미노산이 뇌에 공급이 안 돼가지고 어릴 때 충분한 필수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필수 아미노산의 원료가 요소입니다. 근데 요소는 여기 보시다시피 유레아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나이트로젠으로 바뀌는데 이 유레아즈는 사람 몸에 없어요. 이거는 비피더스가 만들어야 돼요. 비피더스가 유레아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피더스가 엄마의 젖에서 나오는 요소를 분해해서 필수 아미노산으로 가는
나이트로젠을 공급하는 거죠. 이거를 풀 지능 시퀀싱으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진보와 전문가의 역할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의 기술적 진보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케팅적인 균수만 균주 종류만 집착하시면 되겠습니까? 전문가 집단은 공부하는 집단입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분야의 학문의 발전을 공부해야 되고 소비자들에게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발효 기술도 없이 마케팅에 의존하는 제품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자체 시장을 망치고 있는 현실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이고 소비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릅니다. 점점 스마트해지는 소비자를 이해시키려면 진보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을 충분히 공부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셀바이텍은 국내 1위 프로바이오틱스고 300여 명, 위에 그 300명 그 영화 있죠?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게 전부예요. 300명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가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3년 동안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첫째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안정성, 23년간 40개국에서 먹었다. 안정성이 입증됐다. 수입되는 유산균 한국에만 있다. 그 똑같은 회사가 프랑스에 있냐? 조성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1위 상품이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